지금부터 사내유보금 현황 및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주제로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는 제2회 공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연합포럼 이은서입니다. 본 세미나는 100% 온라인 중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오늘 세미나는 줌 화상회의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개회사, 주제 발표, 코멘트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 이외에 덴톤3 김용문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산업연합포럼의 정만기 회장님의 개회사 겸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정만기 회장님 예, 인사말입니다. 오늘 다른 토론자분들 아직 들어오질 않으셨나요? 한번 그 스태프분들, 그 다른 토론자분들 들어오시도록 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본인들이 토론할 때만 들어오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발표자들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봐야 토론도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차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는데, 오늘은 우리 사회자가 주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 보유한 사내 유보금이 적정한 수준인가, 너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쌓아놓은 막대한 사내 유보금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심지어 극소수 인사들은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 국민 경제가 선순환되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인식들이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의미에서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는 한편, 사내 유보금에 대한 현행 과세 제도는 문제가 없는 건지, 개선 방안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번 그 세미나를 위해서 아주 간결하긴 하지만 키아프가 실시한 30대 상장사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 설문조사, 몇 개 업체가 한 35개 업체 정도밖에 참여를 못했어요. 실제로 이거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회수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업들이 답변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서 35개 정도의 답변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16%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차입을 고려하는 등 현금성 자산은 오히려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근에 언론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수십에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거다란 대규모의 투자와 또 경쟁업체들에 대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아주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핵심은 뭐냐면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거대한 자금을 마련할 거냐, 이런 문제로 귀착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는 기업들이 사내 그 유보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투자로 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인식 하에서 제도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투자식이나 규모 등과 관련해서 기업 자체의 어떤 고도의 전략적 투자 대신에 이중의 과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비자발적 투자를 초래함으로 인해서 투자 효율성을 해칠 수도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글로벌 외국 기업 대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 발표를 좀 잘 우리 들어보고 또 의견들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조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김태동 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하시고 우리 또 설문조사 결과도 이제 또 이제 카마의 김중 사무가 발표를 하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일부 많은 교수님들과 김용문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외부의 인사들이 또 적극적인 토론과 그 코멘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이 유튜브라든지 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일부 일반인께서도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제도들을 합리화시켜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좀 활력을 넘치게 하는데 기여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만기 회장님 개회사 겸 인사말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질문이 많은 순서로 선별하여 코멘트 및 토론 시간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동 연구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동입니다. 금일 저의 주제는 사내유보금 관련 현황과 정책 시사점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내유보금의 정의와 기업 내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과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다음 주요 국가의 사내유보금 관련 인식 및 과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내유보금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유보금의 정의는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시행령은 사내유보금을 배당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적된 순이익은 현금뿐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 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경쟁연합회에 따르면 사내유보금 중 실물 자산의 비율은 80% 이상으로 현금성 잉여금의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이 재투자가 되지 않고 통장 속에 유보된 현금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대표적인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개념과 비슷한 것은 조세특례법의 미환류소득이 있는데요. 미환류소득은 조세특례법상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기업 내에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소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는 사내유보금과는 비슷한 정의지만 훨씬 규모가 작고요. 사내유보금 같은 경우는 누적된 순이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 사내유보금이라는 계정은 따로 존재를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익잉여금하고 주식발행금, 즉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의 합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은 기업 내 사내유보금에 대해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대부분 설비, 연구, 실물자산 등으로 재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현금 역시 미래 투자, 임금, 부채 상환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는 대규모의 투자나 또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는 다양하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차입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미래 투자가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히 현금을 확보를 했다가 이제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제2 파운드리 공장에만 20조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2019년부터 25년까지 61조 투자 계획을 밝혔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 8조 원을 지출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한국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코스피 시총 상위 60대 기업 중에 금융업, 그룹 지주사, 신규 상장 기업을 제외하고 30대 기업을 21년 1분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자산 구성의 세부 내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계정을 그룹화를 했는데요. 사내유보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익잉여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기타 자본 항목,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을 포함시킨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자산은 이제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 채권, 미수금, 재고자산, 그리고 상급비용, 그리고 장기투자, 그리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관련된 투자로 이제 그룹화를 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30대 기업의 평균 사내유보금은 밑에 25.3조로 나왔고요. 그리고 자산은 총 53조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30대 기업은 평균적으로 53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53조의 자산 중 25.3조가 사내유보금이고, 또 2.4조가 자본금과 비지배 지분이고, 그리고 25.3조가 부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사내유보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금성 자산을 사내유보금으로 나눠서 그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사내유보금 대비 현금 비율은 약 16.7%로 기록이 되었고, 또 1년 이내에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도 단기 투자 자산을 포함할 경우에도 약 38.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재무제표 분석을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총 53조 원의 자산 중에 사내유보금은 47.7%인 25.3조, 그리고 부채는 47.7%인 25.3조, 그리고 나머지 자본 및 비지배 지분은 4.5%로 2.4조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한 53조는 다음과 같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우선 유형과 무형 자산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약 53조 중에 23조가 유무형 자산으로, 이런 유형, 무형 자산은 실물 자산이나 뭐 설비, 그리고 사용권이나 특허 등의 무형 자산으로 재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고 자산, 그리고 상급 비용 등으로 활용이 되었고, 현금 및 기타 증권 투자에는 27.7%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약 7.9%인 4.2조밖에 나타나지 않았, 4.2조밖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또 단기 금융 및 단기 투자 자산도 5.5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시총 30대 평균 사내 유보금 및 자산 구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업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15.5%의 사내 유보금 대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단기 금융을 포함해도 49.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희는 차입 의존도를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자본을 총 부채로 나눴을 때 이제 평균 값이 30대 기업 평균으로 하면은 91.3%의 부채 비율을 나타냈고요. 이는 총 부채 양이 총 자본의 91.3%를 차지한다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우선 첫 번째로 30대 기업의 평균 사내 유보금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은 16.7%로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은 사내 유보금을 포함한 자본과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만으로 사내 유보금이 어떠한 계정에 얼만큼 재투자가 됐는지까지는 파악이 불가능한데, 이는 실제 현금성 자산에서 사내 유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업이 순이익을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 투자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내 유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따라서 사내 유보율로만 기업의 투자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30대 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91.3%로 이미 자본과 비슷한 수준의 부채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익 잉여금을 포함한 자기 자본만으로는 이윤을 창출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기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입을 하는 것이고, 사내유보금은 재투자가 되지 않고 통장 속에 유보된 현금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요 국가의 사내유보금 관련 인식과 과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비슷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이는 고의적 배당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반면 한국은 소득을 사내 유보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재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그 접근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사업상 기업이 합리적인 필요를 초과해서 이익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주주가 소득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이제 기업에 입증을 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법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때만 유보과세 소득의 20%를 과세하고요. 주로 비상장 기업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일본 역시 통상적으로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서 특정 동적회사 형태의 경우는 기업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를 하게 되면은 주주들이 소득세율을 또 회피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동적 회사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유보 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유보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되면은 그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에 따라서 이제 법인에 추가를 과세를 하게 되는데, 유보금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만 과세를 하고, 3천만 원 초과 1억 엔 이하일 때는 15%, 그리고 1억 엔 초과일 경우에는 20% 정도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한 소득세 회피에 대해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업들이 배당을 미시행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주가가 뛰게 되면은 이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회수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보다 배당소득세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낮게 돼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는 조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고, 또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이제 미국과 일본은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유보소득 자체를 문제로 보고 이제 이를 재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세제도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01년에 선일보금에 대한 세제가 다시 없어졌다가 2015년에 부활이 됐었는데, 이제 2015년에는 기업 소득 환류세제라는 항목으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에 개설이 돼서 2017년부로 조세특례 제한법 내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이관이 되었고 2020년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실시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을 환류소득으로 인정을 했지만 이제 2017년에 투자상생협력추진세제로 옮겨지면서 이제 배당은 환류소득에서 빠지고 상생협력출연금을 평가 항목으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규직에 대한 임금 증가와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분의 가중치를 높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17년 동안 시행되었던 기업소득 환류 세제 같은 경우는 10%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2017년 이후로 넘어오면서 세율이 20%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적용 대상 기업은 자기 자본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로 바뀌면서 이제 소득에 대한 상한선이 3천억으로 생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의 특징으로는 중소득 근로자의 지원 및 투자 고용 상생 협력 촉진의 목적이 있고 또 한계점으로는 이게 제도 신설이 아니라 기존 기업 소득 환류 세제의 실질적 연장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는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고 사실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세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료 소득 관련 산출 세액은 2016년에 533억이었다가 2019년 8,544억까지 크게 증가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증가를 해오고 있고 또 중견기업이나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을 제외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약 절반 정도의 기업이 이제 규모가 작은 일반 기업들이고 또 금액 역시 이제 절반을 소규모의 회사에서 세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제에 대한 문제점을 봤을 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왜곡이나 헌법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적인 세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국외에서 번 소득을 해외에 쌓아두면서 현지의 법인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세수가 감소하면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왜곡될 수 있고요. 또 법인세를 이미 납부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은 리스크 관리나 각종 경영 환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세제처럼 강제적으로 기업의 자본 분배를 막는 것은 헌법 제19조인 119조인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 또한 있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는 사내 유보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럽 EU의 연구개발 스코어보드라는 보고서를 활용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글로벌 1000대 기업의 연구개발 분석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2019년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중에 다수의 국내 기업이 후진을 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4위를 기록했고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또한 상위권에 기록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시설 설비 확충이나 M&A에도 대규모 투자 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 제2공장 라인 구축에 약 10조, 그리고 또 제3공장 착공에 40조를 포함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20조를 들여서 제2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또한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약 10조를 투자해서 인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설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에 8조를 사용할 예정이고, 얼마 전에는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처럼 소득에 대한 재분배를 강제로 유도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과도한 사내 유보로 인한 세부담 회피를 막는 데 중점을 두어서 기업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그들의 경제 논리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소득을 배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사내유보금이 투자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동 연구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상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제 자료를 예,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산업협회 김주홍 상무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저는 저희 35개 업체, 저희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키아프 이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저희들이 이제 그 산업연합포럼에 소속되어 있는 업종별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한 기업체 수는 35개 업체고요. 이 중에서 대기업이 이제 3개사 참여했고 대부분이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이제 제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32개사 참여했고 나머지 도매 및 소매업, 그 다음에 운수 및 창고업 업체 1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주로 이제 자동차나 철강업체가 많이 응답을 했었습니다. 조사 결과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사내유보금 보유 규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이 표에 나오다시피 그 100억 이상에서 500억 미만인 그 업체가 37.1%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이제 50억 미만 업체가 28.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사내유보금 중에서 좀 전에 이제 우리 김태동 연구원께서 이제 설명드리듯이 사내유보금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저희가 봤는데 복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표에 나오다시피 그 유형 자산, 그러니까 기계나 토지, 공장 이런 실무 자산을 갖고 있는 게 77.1%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 채권이라든지 미수금, 물품 재고 이런 그 현금 외 자산을 갖고 있다는 업체가 65.7%,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이 부분이 48.6%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금성 자산보다는 유형 자산과 현금의 외 자산이 많이 좀 편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중에서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비중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요. 표에 나오다시피 대부분 5% 미만이었습니다. 37.1%였고 다음이 이제 5% 이상에서 10% 미만 업체가
17.1% 이런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 말씀드리면은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내 유보금의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두 가지 선택을 이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아무래도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하기 위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업체가 54.3%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부품 구입비 이런 운영비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업체가 48.6%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45.7%였고, R&D 투자를 위해서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22.9%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이 시설 투자에 대한 사내 유보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한 45%가 지금 사내 유보금이 부족하다.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부족하다가 35%였고 매우 부족하다가 10% 해서 45% 절반가량이 이제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84.6%가 차입을 통해서 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입을 할 경우에 자본 대비 어느 정도 규모로 차입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이게 10에서 20% 미만 비율로 갖고 차입을 하겠다는 업체가 23.5%로 가장 많았고요. 또 이제 특이한 게 아예 그냥 200% 이상 이렇게 크게 우리가 차입하겠다는 업체도 23.5%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5% 이상에서 10% 미만 또는 20% 이상에서 50% 미만을 차입하겠다는 업체가 17.6%로 각각 그렇게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과세 얘기했는데요. 현재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세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58.3%가 이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58.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과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중과세 부당하다는 의견이 72.4%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영 침해라는 인식이 51.4%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사내 유보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실은 오해 소지가 있는 기업의 단순성 있는 현금성 부분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형 자산이라든지 현금 외의 자산을 훨씬 많이 갖고 있었고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더라도 사내 유보금 중에서 5%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응답한 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현금성 자산이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사내 유보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45%가 지금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라든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국내 시장 여건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내 유보금은 굉장히 부족한 걸로 부족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차입을 통해서 가감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 이거는 이중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지적한 게 71.4%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과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파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종 상무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및 코멘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전문가분들이 2명 참석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덴톤3 김용문 변호사님과
그리고 업종별 협회에서는 섬유산업연합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차이과학대학교 김태동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희 김용문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용문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문 변호사입니다.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사내보험 문제가 경영학적 관점이나 이제 뭐 회계 세무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제 다루어지는 주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그 현행 근참법, 그러니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이 법에 따라서 그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취지 법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그 노사협의회에서 일정한 사항들은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일정한 사항들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사항들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보고 사항 중에 이제 경영 실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이제 이 사내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경영 성과의 연장으로 봐서 보고 사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유보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직원들한테 성과로서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도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내 복지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결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 이제 근로자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의제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요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근참법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것만 어떤 이제 제재를 하고 있고, 협의 사항이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은 이제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다만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참법에서의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대표자들 또는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 노동조합 활동의 연장으로서 이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나 어떤 이제 논의 사항들을 노동조합의 그 단체 교섭 요구 사항으로 연장시켜서 그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이제 교섭이나 또는 이제 쟁의행위 이런 것들을 전개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사내유보금에 관한 사항도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노조법에서는 노사 양측의 이제 성실교섭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사내유보금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제 임금 인상을 높여달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복리후생을 지원해라라고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제 이 뭐 사내유보금이 순수한 경영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어떤 교섭에 응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고 아무런 어떤 이제 교섭에 진척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제 불성실 교섭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또 부당노동행위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지난번 회의 때 언급됐던 부당노동행위의 연장으로서 지금 이제 노조법 81조 4호에 있어서 지배 개입에 관한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이제 위헌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이나 자치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최근의 판결에서도 이제 그런 취지가 이제 반영이 된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내유보금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근로자들이나 조합원들 또는 노동조합 뭐 이런 쪽에 배분하고 이제 이런 요구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MZ 세대가 그 노동시장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노동운동이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MZ 세대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정한 그 성과 배분입니다. 능력에 맞는 성과 배분,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배분인데, 그러한 주장이 바로 이제 이 사내유보금에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공공기관을 위주로 해서 이제 도입되고 있는 그 노동 이사제도가 이제 아직은 입법화가 안 됐지만 입법화 움직임이 있고, 만약에 입법화가 된다면 그 노동 이사를 통해서도 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배분 문제라든가 집행 문제 이런 것들이 기업의 중요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제 이슈로 부각될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문 변호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주제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김태동 교수님 혹시 한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어제 갑자기 연락받아서요. 말씀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당황스럽게 어제 연락받았어요. 어제 연락받고 도대체 뭘 부탁하시는 건지.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회계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뭐 코멘트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이메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그 회계 학계 쪽에서도요, 이런 연구 내지 어떤 그 뭐랄까 좀 행사가 이제 몇 년 전에 좀 있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사내 유보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뭐랄까 이게 정책에도 막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잘못 위반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자꾸 겪고 있는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법률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짠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래를 쭉 보니까 외환 위기 이후에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그때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 재무상태표 자본 쪽에 있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누적되는 그 이익이익금, 그 이익이익금이 이제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보유 현금이 증가하는 그런 그 시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데 이때부터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사내 유보금이 많은데 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누군가가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오해거든요. 이게 그 이익이익 자체가 현금이다, 이건 발생주의 회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런 기본적인 이제 회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이런 무지한 이 주장은 안 할 텐데, 뭔가 이런 이 용어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에 이게 큰 파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 결과가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자는 이런 웃지 못하는, 뭐 이게 웃어야 되는지,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그 기업소득 환류세 논의가 이제 파생돼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참 잘못된 인식인데요. 그래서 아까 발표도 하셨지만 뭐 저기 2019년 뭐 한 9월 기준으로 해서도 상장사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뭐 393조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중에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느냐? 이미 설비 투자, 뭐 재고 이런 데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현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좀 이거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인식 자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지금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자꾸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이제 학계에서도 긴장하고, 야 이거 우리가 옛날에 이슈화 시켰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네, 이런 인식을 좀 이렇게 널리 퍼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그 한 단적인 한 예로, 예전에 2014년 7월인가 그때 당시 부총리가 이제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사내 유보금에 대한 오해가 이제 갑자기 격화된 거죠. 오해가 더욱.
그래서 그때 논리는 사내유보금이 투자, 뭐 배당, 뭐 임금 통해서 풀어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유도 그런 어떤 논리인데, 이 출발점 자체가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사내유보금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결과라는 오해, 이런 오해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잡아주는 그런 어떤 그 어떤 뭐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은 회계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인식을 갖고 계신데, 보통 회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동 교수님의 토론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업종별 협회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혹시 한국철강협회 오금석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답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어떤 아무 언급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의견이 없다든지. 네, 그러면 오금석. 저희 네, 중간 네. 점검차 저희 실시간 채팅에서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네.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사실 이런 주제를 오늘 이렇게 갖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제가 국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아직도 많은 의원분들께서 사내 유보금 제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는 좀 전문적인 세미나라든지 자료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잘못된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어떤 분이 저한테 하셔갖고, 이게 김태동 교수님이라든지 회계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뭐 정치권조차도 일반인은 물론이고,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기업 내에 쌓아놓고 그건 투자라든지 뭐 특히 투자가 더 문제겠죠. 임금이나 배당 같은 건 어느 정도 다 하니까 이거는 우리 경제에 좀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확한 그 인식으로 전환시킬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김태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왜곡된 인식에 끝이지 않고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이중적인 과세를 아예 제도를 도입한 거, 이게 한시적인 과세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도 스틸 많은 분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오늘 김태동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상당히 이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문 변호사님조차도 이 산후유보금 이슈가 앞으로 노사관계에 중요한 어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산후유보금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얘기가 되겠죠. 노동조합에서조차도 산후유보금이 많이 있고 그게 마치 나눠줘야 할 어떤 재원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공유하고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죄송한 거는 김태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닷없이 지금 이렇게 연락이 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차 회의거든요.
지난주에 1차를 했고 그러다 보니 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히 사전에 자료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미리 더 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자기 의지대로 들어올 수 있게 좀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지금 거의 자원봉사격이시잖아요. 뭐 어떤 그런 그 혜택도 없이 들어와서 의견을 주시는 건데 거기에도 좀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오금석 전무님 뭐 얘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그런 철강 업체들은 그런 고민들이 없나요? 어떠세요? 사내유보금. 별로 특별히 뭐 그렇게 좀 쟁점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요즘 최근에 언론사에서 사내유보금 조사를 하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유보금이. 예, 예, 특별히 뭐 쟁점은 뭐 유보금에 대해서 없습니다. 예. 예, 뭐, 그럼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 여기 다른 지금 반도체 협회라든지 섬유협회, 엔지니어링 협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뭐 별도의 의견들이 좀 있으신지요? 오늘은 너무 이슈가 클리어 해갖고 의견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오해였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과세 제도까지 생겼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런 좀 앞으로 고치는 게 맞겠다. 아마 20년에 그게 제도가 20년까지 시행하려고 하다가 22년으로 좀 연장됐다는 거죠. 그 과세가 내부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 혹시 교수님 아시는가요? 제가 이름이 그걸 건데 환류소득. 예, 맞습니다. 환류소득에 대한 예. 그 뭐 투자 상생 세제 그게 원래 20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22년으로 연장이 됐다는데 그게 이제 그때 가서 소멸이 되면 그러면 뭐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자꾸 이슈 제기를 하셔야죠. 아, 그래도. 그다음에 저기 일단 회계 쪽 교수님도 일단 인발유보 하시는 게 맞고 그 세무 쪽 이런 분들도 그분들 입장에서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혹시 의견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사회자분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희 코멘트는 이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김용문 변호사님의 코멘트, 그리고 정만기 회장님의 코멘트, 그리고 김태동 교수님의 코멘트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코멘트를 마치고 저희 사내유보금 현황 및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주제로 개최된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는 제2회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만기 회장님의 마지막으로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김용문 변호사님, 김태돈 교수님, 우리 오금석 전무님, 그리고 여기 얼굴은 안 비치셨지만 참여해주신 다른 저 전문가분님들, 그다음에 협회 회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